네, 매주 금요일에는 양김시대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마무리. 예, 그러니까. 네, 금요일이다. 이때가 기분이 금요일이다. 제일 좋아. 그러니까요. 마무리하는 국면 너무 곱창이 좋습니다. 생각나. 지난주에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 곱창 광고 좀 해주세요. 그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갤럽 여론조사 나왔는데요. 앞서 저희가 여론조사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또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20%. 이것은 지난 4월 총선 있었던 4월 5주차 때 21% 찍고 최저치. 9월 2주차 때도 20% 찍었네요. 혹시 19.6이나 19.7인데 반올림해서 20%로 발표한 거 아니에요? 라는 의혹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앞에 글자가 주는 충격이 너무 네, 커서 이거는 올라간 거 아니냐. 네. 이른바 보정한 거 보정. 아니에요? 보정이냐 조작이냐 요새 글쎄, 논란이 큽니다. 네. 조작이 크죠. 그런데 그동안 보정하고 조작을 일삼아하던 언론들도 요즘은 다 포기하고 그냥 있는 대로 발표하더라고. 옛날에 꽤 높게 나온 언론사들이 있었거든. 맞아요. 근데 요새 그런 게 안 해요. 네. 이제는 그냥 있는 대로 내보내. 네. 이래가지고 보정을 포기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그 부정평가 1위가 지난주에는 경제 민생 물가였거든요. 1위가 뭘 것 같으세요? 부정평가 1위. 역시 뭐 당정 갈등. 당정 갈등. 의원님께서는? 영부인 문제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15%로 부정평가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1위를 했습니다. 야, 근데 세계에 이런 유례가 있을까요? 전 처음 봅니다. 대통령에 네. 대한 부정평가가 평가가. 뭐 외교안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네. 제일 뭐 흔한 게 경제 문제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네. 뭐 사회 민생 뭐 부동산 지금 정책, 의료 대란 뭐 이런 게 보통은 그런 게 순위에 오르는데 예. 와이프 문제가 부정평가의 1위 요소로 등장하는 아니 대통령이 첫 번째 또 누가 대통령인 것 있을까? 같아요. 그거는 여론조사는 그렇지만 민중봉기 1위는 여사예요. 그건 민중봉기. 옛날에 예, 마르코스 대통령 옆에 맞습니다. 부인이 이멜다 이멜다 아닙니까? 여사. 예. 그다음에 더 거슬러 그러면 마리 앙뚜바네트도 있고 이 일가의 그 부패가 대부분 민중봉기로는 가는 거죠. 여론조사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그러니까 이건 여론의 차원을 초월하는 거지. 초월적 상황이다. 초월적 상황이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김건희 여사가 1위 15%, 경제민생 물가가 14%로 2위, 소통 미흡이 플러스 4해서 12%로 3위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6%,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6%, 외교가 4,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이 3. 뭐 그 이외의 정책적인 것들은 뒤에 쭉쭉쭉쭉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지난 분기 GDP 성장률이 0.1%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 네. 그러니까 보통 0.5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충격적이게 0.1%. 그것도 사실은 지난 분기가 지난 분기 대비인데 지난 분기는 그 작년 2분기는 역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워낙 나쁜 데서 0.1%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데 그 민생 경기가 엉망이잖아요. 한국은행 통계가 0.1로 찍힐 정도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경제 문제가 1위로 올라서는 게 맞아요. 그렇지. 누구나 지금 힘들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근데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뚫고 1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만큼 김건희 여사의 이슈가 매우 크다. 예, 예.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윤 대통령도 심각하다. 네. 이게 지금 대중의 국민들의 여론의 눈높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리고 의지. 예, 뭐 이런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는 아예 거예요. 의지가 없죠. 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사실은 기회가 있었는데 네. 적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법과 원칙대로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불구속 기소 정도 하면은 그 사건에 관한 한은 뭐 적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에 대한 그 분노 게이지가 많이 가라앉았을 거예요. 다른 문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네. 근데 이거는 뻔히 보이는데 이거를 음. 무리수를 두니까 다른 것까지 쌓여갖고 이게 지금 엑스컬레이트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중요한 거는 아예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아예 생각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이 부분은 제가 할 말이 없네. 네. 할 말이 없어. 없어요. 할 말이 이제 어떤 필설로 평론으로도 묘사하기 힘든 초월적 상황이라서 참 할 말이 없네. 내가.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 근데 이런 거죠. 이제 최소한의 염치. 과거에는 보수든 진보든 이 상황이 이 정도까지 몰리면 그래도 아유 이거는 너무 우리가 심하니까 뭔가 결론을 내서 국민들께 발표하는 게 맞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런 걸 전혀 볼 수가 없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은 더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고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구분도 안 돼요.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세게 여당 안에 야당 역할을 하겠다. 뭐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 받겠다 이렇게 갈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는 못 그러니까 하지는 너무 않는데. 힘든 거예요. 국면 자체가 국민들이 감당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예, 대통령이 그런데 김건희 여사 지쳤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더 지치고. 그럼요. 요즘은 여야 갈등보다 여야 갈등이 더 치열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의 이런 상황은 한치 앞이 안 보여요. 지금 이미 제가 보기에 연말이 지나면서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대로 여당이 온전할 리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됩니까? 그리고 타협점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원인 제공은 윤 대통령이 했다. 사실 들어주는 척이라도 했어야지. 네.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올 것 같았으면은 왜 갔으며 준비는 제대로 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만약에 대통령이 말을 안 들으면 저 빈손으로 못 돌아갑니다. 따졌어야죠. 적어내야서 내가 뭔 잘못을 했는지 알아야 인사쇄신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적어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죠.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미 언론에 다 나간 거. 저쪽은 대비 다 하고 있고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그럼 다음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한동훈 대표한테도 절대 정치적인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보면 서로 네 탓 경쟁을 하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자증주전으로 이어지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옛날에 친이 친박이 충돌한 거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존재감이 없었어. 야당이 아주 지리멸렬했고 6개월 이상 가는 당 대표도 없었어 그때. 허구한 날 그러니까 이제 뭐 한나라당이 뭔 짓을 해도 사실은 걸림돌이 없던 시대고 그때 계파 갈등이 있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은요 192석의 야당이 건재하고 결집도가 높아요. 이제 그 앞에서 소수 여당이 이제 또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보면 참 답답한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제 계속 갈 텐데 이 가운데 더 심각한 것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폭격하자는 한기호 의원의 여당 국방위원장 출신이기도 하죠. 근데 이분의 문자가 공개돼가지고 더 난리가 났습니다. 군사 전문가시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돼? 이러다가 정말 한반도 불바다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좀 됩니다. 아니, 근데 네. 이거는 3차 대전 하자는 얘기예요. 네? 3차 대전. 3차 대전? 그렇죠. 유럽의 전쟁을 한반도에 불똥이 튀는 구조는 네. 이게 완전히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즉 3차 대전의 문턱을 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가자 전쟁에 이어서 레바논 전쟁이 일어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3차 대전 문턱까지 온 거 아니냐고 우려하는 경고가 계속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네.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언제 한판 붙냐.
이게 3차 대전의 신호탄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갔지. 예. 그 다음 차례가 한반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올해 연초에 우리가 주식 대폭락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가 지정학적 요인이 가장 컸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유럽의 전쟁을 우리가 활용해서 뭐 여기서 얘기하듯이 북괴군에게 심리적 타격을 가하자. 지금 이 얘기인데 네. 그러면 유럽 전쟁하고 한반도가 연결돼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신호를 이란이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석할까? 네. 왜냐하면 이란의 배후에도 러시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한하고 동맹 조약을 맺고 유럽 전쟁터에 드디어 끌어들이고 연루시키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란을 예방 공격을 할 때가 이때다. 저 이란이 또 하나의 북한 같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아 그러지 않아도 지금 네타냐후는 이란을 치겠다고 매일 떠들고 있는 판인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러면서 이게 그 파급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처음엔 다 국지전이라 그랬어요. 네. 그때 그냥 사라예보에서 그 세르비아 청년 하나가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해가지고 오스트리아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스트리아가 그러니까 동맹국인 독일이 뛰어들고 그 다음에 프랑스를 침공하고 해다 4천만 명이 죽는 1차 대전이 된 거 아닙니까? 2차 대전은 어떻습니까? 그냥 히틀러가 체코 합병한 거고 여기까지 멈추는 줄 알았어. 그런데 폴란드로 확대되고 프랑스로 확대되고 나중엔 러시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6천만 명이 죽었어요. 합쳐서 1억 명이 전쟁터에서 죽었어. 그랬는데 처음에 시작 다 국지전이라 그랬지. 누가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정학적인 민감도가 부쩍 높아진 거기 때문에 지금은 국지전이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국지전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떠드는데 옛날에 제1, 제2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또 국지전까지 갈 뻔한 일이 있었는데 다 진정이 됐거든. 그때는 우리가 주변국하고 관계가 다 좋았어요. 네. 그리고 국제사회가 다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이 확전으로 갈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데는 우리가 국제적인 여건이 최상의 여건에다 정책 수단이 풍부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확전하지 않도록 막는 국제적인 압력이 있었고 한국이 그걸 등에 업고 위기 관리를 해서 네. 국지전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저기 뭐 하나 불똥이 튄다 그럴 때 그런 어떤 그 저기 확전을 막는 압력 시스템이 지금 존재합니까? 지금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중하고 합리적인 어떤 균형 잡힌 정부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예, 예. 그런데 근데 이 얘기는 뭐야 이거?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신원식 장군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신원식 이제 안보실장이죠. 장군 때 이제 장군 때 저장해 저장해 놓은 놓은 거죠. 거. 전화를 10월 21일 오후 6시 21분인데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신원식 실장이 네,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 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밀어보면 두 가지인데요. 오늘 또 대통령이 어제 나온 얘기죠. 살상무기 지원, 예.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하겠다고 첫 언급이 나왔고 여기에 파병 얘기가 나와요. 네. 예. 아, 그런데 이 부분은 네. 원래는 말이에요. 북한군이 어떤 도네츠크, 루안스크 같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이나 아니면 러시아 본토 작전을 하는 크루쿠스나 여기서 투입이 돼서 실제 전투 행동이 있다면 저는 연락관을 파견하는 건 맞다고 봐요. 우리가 그 정보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것도 군인이 아닌 정보 요원을 1차로 보내는 게 맞고. 네. 두 번째는 연락관을 보낼 수도 있는데 왜 우리 필요에 의해서. 네. 근데 문제는 나토 국가들이 연락관을 파병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나토나 미국에서 이게 뭐 원거리에서 정찰은 하겠지만은 굳이 파견 장교, 연락 장교를 우크라이나에 갖다 놓으면은 연루될 의혹이 크다 그래가지고 자제하고 있거든요. 뒤에서는 무기, 뭐 물자 다 대주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궤도를 일탈해가지고 우리는 집어넣겠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원래 연락관은 난 필요하다고도 봐. 예. 그러나 정보기관이 정보 활동이 우선이고 예. 두 번째는 나토 국가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앞서 나가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돌출 행동이라는 거예요. 돌출 행동. 이거는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파견하는데 비밀리에 파견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그래가지고 저기 이걸 다 우리 아니 우리 심리전에서 스스로 그냥 뭐 우리는 했다는 러시아의 건데. 적이 될 거야. 근데 지금 나토 국가가 그렇게 파견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예, 유럽 국가의 그 어느 나라도 이렇게 없어. 드러내놓고 저요저요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없어. 그런데 이제 가끔 뭐 무기를 수송한다거나 음. 아니면 전쟁의 극히 초기에 아주 짧은 시간에 미국 특수부대가 들어간 일은 있어. 그러니까 젤렌스키 구출 작전하러 간 거예요. 근데 젤렌스키가 거부해버린 거거든요. 그때라든가 몇 차례 그 비상 상황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우리는 아예 그냥 지금 저기 뭐냐 아직까지 전쟁 상황을 모르는데 이 이야기를 먼저 했다는 거는 나토가 보기에는 상당히 한국이 우리도 안 하는 걸 너무 저렇게 적극적이네. 하겠다 그러면 놀래줘. 왜 이러는 겁니까? 놀라지 그러면. 그러니까 의원님. 한기호 의원이 군 출신이에요. 그렇죠. 사성 장군 군사령관까지 하고 이제 국회에 입성한 분이다 보니까 삼성 장군입니다. 삼성 장군 출신 사성 장군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 그 못됐구나. 군단장까지 사성이. 하셨구나. 하셨구나. 군사령관이 예, 예. 아니고. 네. 그래서 약 올라서 맨날 그 저 한민국 동기생이 장관할 때 두들겨 팬 게 저긴 육군 총장도 하고 합참의장도 하고 장관도 하니까 네. 본인은 별 네. 세계에서 끝났는데 그리고 저긴 작전도 아니고 저 정책인데 네. 보병 작전은 난데 3스타로 끝났거든. 네. 그래서 둘이 사이가 안 좋았죠. 아니, 아니 어쨌든 잠깐만 진짜 장성- 때렸어요? 아니, 말로. 야, 국정 왜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다 여하튼. 보니까 이제 군 장성 출신으로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른바 훈수를 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오지랖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매우 부적절한 일을 한 거죠. 그걸 또 이렇게 답장을 이렇게까지 상세히 보내는 안보실장도 문제고, 그리고 더 문제는 이게 노출이 됐다는 거는 그렇죠. 정말 한심한 일이에요. 이게 그렇지. 예. 그거 안 싫어. 예. 이게 어떻게 노출되게 관리를 하나? 기본적으로 별세계 출신 치고는 참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 근데 네. 문제는 네,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살상용 무기 지원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전 수준으로 가는 단계에 네. 들어간다는 얘기죠. 얘기인데 예. 안 그래도 사실상 우리 포탄 총알을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내면서도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완쿠션 투쿠션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인데 거기에 북한이 파병한 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규탄하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건 얼마든지 오케이 또 해야 될 일이죠. 네. 하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사실상 우리의 개입을 언론에 노출시키고 또 개입하겠다는 취지를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언급하는 거는 더 불안한 게, 우리가 앞서서 영부인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도 도대체 합리성이나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로 지금 보이는데, 네. 이 지금 20% 갤럽 찍었습니다만 뭐 앞으로 이제 일자 다는 건 뭐 시간 문제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칫 이해 맞아. 본인의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안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네타냐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요. 딱 그렇게 하고 딱 있어. 그러고 네타냐후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예. 네타냐후가 지금 저런 전쟁 상황 아니면 벌써 물러나고 사실은 감옥 갔을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예. 총리는. 근데 이게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또 확전을 하면서 지금 집권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보고 배우지 않을까라는 거기서 불안감이 잘못된 있는 거죠. 교훈을 학습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걸 저기 하나의 어떤 본질적인 흐름을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들어가면서 전 세계가 지쳤고 공급망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특히 원자재나 식량 같은 데서.
그러면서 세계가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친 나머지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세계가 종전의 압력을 넣었다고. 이제 여기서 멈추자. 대신 네가 유리하게 종전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도울게. 이렇게 해서 관리되던 판이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빠져나오려던 판인데 젤렌스키가 그 얘기를 듣고 확 돌아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종전은 무슨 종전? 확전이야. 네. 이래가지고 네타냐후하고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게 우크라이나 본토로 진공한 겁니다. 네. 러시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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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서울시 면적의 한 10배를 점령해버렸어. 허허벌판을. 네. 점령하기도 쉬워. 아무것도 그런데 없으니까. 이렇게 되나 놓으니까 전선이 두 개가 된 거야.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러고. 그러면 두 개가 돼가지고 오히려 확전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서방 세계가 냉담하고 지난 9월에 유엔 총회 젤렌스키가 가서 냉대를 받았어. 미국에서 이제 옛날같이 박수를 안 쳐줘.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우리 본토까지 들어와서 이때부터가 북한하고 군사 협력을 인력 파견을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게 그 사건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북한이 얼씨구나 좋다 해가지고 일단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3천 명 정도 가 있어. 네. 그러면은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서방의 지원을 더 얻어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확전을 한 건데 이렇게 해서 북한군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내가 처음부터 바라고 이루려고 했던 목표에 딱 들어맞는 그림이래 가지고 이걸 그냥 오만 건데 확인 안 된 정보까지 다 뿌려댔어. 네. 그러니까 서방이나 특히 미국이 놀란 게 뭐냐 하면 미친놈이거든.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 2천억 달러를 쏟아붓습니다. 네. 2천억 달러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 전비가 계속 나간다는 얘기니까 이건 안 되지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덥석 물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저기 젤렌스키가 예. 뿌리는 정보를 덥석 물어버린 거지. 국정원에서 대서특필했잖아요. 미국도 18일 나토를 날. 확인해주지 않는 정보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니 미국이 어떻게 이 한국 정부의 이런 어떤 그 저 행태 동의를 합니까? 그래 네. 동맹 간의 공조가 전혀 안 됐어.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살상 무기 얘기 나오고 하니까 이거는 확전을 노리는 젤렌스키가 저기 뭐냐 그 치는 북에 덩실덩실 춤을 춰주는 거다 이게. 근데 그리고 그게 전 세계가 원하지 않는다 이거를.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내 정치적으로 본인의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이거를 타개할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국내에서 아니 해결할 방법은 지금이라도 있죠. 근데 네. 그거를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하기 거지. 싫은 거지. 예, 그 방법은 그거는. 선택하고 싶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건 러시아에 특사를 보내가지고 예. 단판을 져야 됩니다. 예. 우리가 어. 이런 전쟁에 유럽의 전쟁에 절대 우리는 가고 싶지 않다. 근데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고 네. 이러는데 진실이 뭐냐?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렇게 물어봐야지. 뭘 원하냐?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무기가 부족한 모양인데 우리가 줄 수는 없지만 젤렌스키하고 빨리 결론을 내라. 좀 내시고 그리고 저기 뭐냐 전 세계 피곤하게 만들지 마라. 니들 노태우 대통령 때 우리가 수교했잖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국 기업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고 당신들이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제발 좀 여기서 멈추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특사가 가서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아야 된다고 지금. 예. 러시아 대사 뭐 초치를 하기는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푸틴도 그 북한군에 대해서 한국 안보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 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대통령이 살상무기 얘기하고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는 식의 접근까지 여당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국내 정치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쟁 위협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태도라고 하면 그건 정말 큰 일이죠. 진짜 큰일이죠. 그건- 큰일 납니다. 여태까지 뭐 우리가 이런저런 그 행태를 예. 보면서 너무 막 가는 거 아니냐라는 평을 했지만 그건 정말 막 막 가는 거죠. 거죠. 예. 근데 두려워요. 예,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국내 정치 문제 특히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 임기를 다 채운다는 게 사실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하면 계속
어려워지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저러나 왜 저러나. 근데 문제는 도대체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성이나 이성적인 모습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에서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의료 대란이 됐던 뭐 뭐든지 다 그렇지. 지금 여사 문제가 됐던 이런데 정말 앞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의 전례를 따르면 아 저거면 되겠네 하는 순간에 근데 거기하고 또 한반도는 또 다르잖아요. 거기는 늘상 붙었다 떨어졌다 했던 데고 여기는 지금 전쟁을 중단한 지가 70년이 넘은 상태고 만에 하나 뭐가 잘못돼서 붙으면 얼마나 더 커질지 알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곳이 한반도인데 네. 이거 혹시 위험한 도박이라도 할까봐 그게 겁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까지 진전시킬 개연성이 아예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 사람이 대통령 안보실장이잖아요. 지금 진짜. 맞장구 쳐준 사람이 사람이 딴 사람이면 몰라. 모르겠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교 의원은 그 제대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나이 드신 군 장성이 그냥 네. 본인 군인 출신인 거 티내면서 훈수 한번 두려고 저런 문자를 보냈나 보다 하는데 이게 상대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직전 국방부 장관이고 지금 대통령실 안보실장이란 말이에요. 그건 참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기호 의원이 육사 31기고 네. 신원식 실장이 37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같은 선배예요. 사실. 네. 네. 그리고 둘 다 쓰리스타 출신이에요. 한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네네. 자기 한이 많아. 자기 공과 네. 어떤 그 업적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건 김용현 장관도 사성 장군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사성 장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김용현도. 네네네. 그렇죠. 꼭 그런 사람들만 모였다니까. 전부 다 쓰리스타 출신인데. 아니 그나저나 진짜 이렇게 군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발적으로 또 아니, 한판 붙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일본 군국주의 분석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 군인은 전략에는 탁월해요. 네. 승리하고 이기는 전략을 짜는 데는 탁월한데 정략에는 약해. 외교는 정략의 영역이고 네. 군사는 전략의 영역이거든요. 이걸 합쳐서 정전략이라 그래. 네. 그런데 그 일본이 태평양 전쟁 전에 균형이 파괴된 게 정략에 실패하고 전략을 앞세웠다는 데서 그 미친 듯이 전쟁에 질주하게 된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는 어차피 유럽 전쟁의 판도를 우리가 바꾸진 못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어떤 그 주변국을 활용하는 정략의 눈을 떠야 될 때입니다. 일종의 지략의 전쟁이 시작돼야 될 때예요. 이걸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는 걸 중국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가 한중대화 복원할 기회입니다. 기회다. 이때가 네. 굉장히 지금이 좋은 기회예요. 한중대화를 복원하고 그래서 러시아 견제를 하면서 러시아 설득할 수 있는 그 마크 대화 라인들 만들고 이게 대한민국 실력입니다. 네. 중견 국가가 자기 생존 전략을 구사하는 데는 큰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정략과 외교로서 할 수 있는 이게 대한민국의 실력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 없이 살상무기 지원으로 2단계 앞서간 얘기를 먼저 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냐 하면은 모든 어떤 안보 비용에 증대되는 거를 감수하겠다는 뜻이 돼요. 예. 그렇다고 주변 관계가 나빠지고 협조를 못 하더. 지금 미국도 협조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미국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 돌파용으로 진짜 파병을 하겠습니까? 진짜 살상 무기 줄까요? 윤석열 아니, 대통령 그냥 엄포만 넣는 자, 거 아닐까? 이렇게 설마 말을 해놓으면 그렇게. 어떻게 네. 되냐면 네. 작년에 미국에 국빈 방문할 때 4월에 예. 폴란드 대통령이 뉴욕 타임즈 인터뷰에서 미국의 바이든은 윤석열을 압력을 넣어서 저 포탄 안 준다는 거 저 내놓으라고 설득해라. 이렇게 대통령 맞아요. 방미 그랬죠. 직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포탄 50만 발을 미국을 경유해서 폴란드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포탄 50만 발을 받아낸 거예요. 네.
그런데 10만 발은 가 있었으니까 한 37만 발을 추가로 보낸 겁니다. 이러면 한 석 달치입니다 이게. 거기. 그런데 많이 격렬할 때는 한 달치 정도를 우리가 대준 겁니다. 네. 그거 국빈 반목하고 맞바꿔 먹은 거예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제도 왔던데 폴란드 대통령. 네. 예? 왔어. 어제도 무기 구매 왔어. 때문에 온 거예요. 심지어 어제는 그 저 대통령 내외가 도착하기 직전에 대난 삐라가 마리 앙뚜아네트 마리 앙뚜아네트 삐라가 용산 앞마당에 떨어진 거 아니, 그걸 그렇죠. 줍는 장면이 와 북한 오물 풍선이 점점 진화, 정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꾸 경험치가 쌓이니까 예, 점점 이거는 정확해지고 정교해지는 거예요. 예. 그 전담 부대가 있다는 뜻이에요. 저렇게 아. 다량으로 일상으로 날려보냈다는 거는 이제는 그걸 담당하는 전담 조직이 생겼다는 뜻이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든지 자꾸 해보면 아. 늘어요. 늦지. 하면 늘어. 근데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뭐 몸져 누웠다라고 했는데 어제 딱 나타났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이틀 만에 등장할 걸 무슨 알아두었다. 누운 것처럼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네. 아니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취지는 딱 그거였잖아요. 많이 지쳐 있어서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네. 공개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못한다. 상황이라 뭐 앞으로 없을 거다 그런 취지로 답변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공식 활동 자제 예, 요구에 대해서. 네. 아니 근데 그 얘기가 월요일 저녁이었는데 네. 바로 그냥 바로 저렇게 등장할 네.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김건희 여사 사진 준비되나요? 그 왜 빨간색 셔츠를 입으셨을까요? 나는 국민의힘이다 뭐 이런 선언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저는 그분도 상당히 그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서 사실상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다라기보다는 네. 내가 국민의힘의 중심이다. 아니까. 아 내가 저 사진은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사실 그 뭐 언론에서 찍은 여러 사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뒤서거니하고 김건희 여사가 앞서 있는 근데 그런 장면의 사진도 많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상 김건희 여사 건재하다. 예, 뭐 아프고 뭐 그렇게 뭐 언론이 보도하는데 나 아니거든. 이거를 이 상황에서도 내가 건재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어떤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 아니 이런 뭐 걸까요? 언론이 그 기사를 썼나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동안은 뭐 진짜 안 안 보일 나올 줄 알았는데 것처럼 당연히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바로 그냥 아니 그런데 예. 이게 국빈 방문 행사거든 사실은 그렇죠. 폴란드에 예, 그냥 예. 실무 방문이 아니고 그러면은 아파도 나가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다 폴란드가 지금 신임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폐청산 차원에서 한국하고 무기 구매한 거 다 털고 있어 지금. 그러는 타에 국빈 방문을 했다면은 이게 지금 중요성으로 봤을 때 사실은 나가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아프더라도. 네. 그래서 이게 국내 정치에는 상당히 이제 좀 국민들 보기엔 그렇지만은 여기까지는 나는 이해해 줄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나온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네, 나올 수는 아니 있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뭐 나올 수 있는데 저렇게 건재하게 활동을 그렇죠. 할 수 있는 컨디션이면 마치 이틀 전에 많이 아파서 이제 뭐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거는. 그렇죠. 그건 한동훈 엿먹으라고 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니 오늘 나온 보도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가 권성동을 제거해주겠다. 와 셉니다. 그리고 김진태 강원지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충성맹세. 이게 무슨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영남 의원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네. 그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그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는 들은 적이 있고 그 김진태 지사가 사실은 컷오프 됐다가 다시 경선 참여가 허락되면서 사실상 경선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기는 거였어요. 네, 그때 네. 황상구 그 수석이 뭐 인지도나 이런 데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컷오프만 안 당하면 경선에서 김진태 후보가 이기고 본선에 나가는 거는 예상이 됐던 상황인데 그 경선 자격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영부인의 개입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죠. 뭐 그거는 있었고 그 권성동 의원을 제껴줄 테니까 뭐 협조하자. 네네네네. 그 얘기는 저도 오늘 기사 보고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알았어요. 예. 그 얘기는. 야, 근데 이거는 진짜 내용 자체가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그때 뭐 윤리위 징계받으면서 굉장히 곤궁한 처지였는데 이때 김 여사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권성동을 날릴 테니까 명태균, 이준석, 김건희 셋이 한 편 먹고 좀 뭘 해보자라는 걸로 들려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보도의 맥락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대 의원님? 저는 이준석 대표 이제 석연치 않은 그 방송에서 여러 발언들 네. 그런 것들에 조금씩 실마리가 잡혀가고 있는데 이 무렵에 어떤 정권의 세력 판도가 이제 대통령한테 어떻게든 접근해 가지고 지들 환광 카르텔을 만들려는 윤핵관들. 세력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 네. 외척 세력. 그런데 이제 저 검찰총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는 서울의 소리에 후원금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네. 이유가 뭡니까?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들들 볶는 저 김진태 뭐 이런 또 뭐 지금 윤핵관들 저것들 꼴 보기 싫어서. 근데 서울의 소리에 백은종 대표가 이걸 응징하겠다고 났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네. 후원금도 보냈대고 맞아요. 그리고 이명수 기자하고 네. 친했다는 7시간 거 아닙니까? 녹취로. 그리고 명태균의 조언은 이준석, 김종인과 손을 잡아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기 뭐냐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은 가마솥에 윤 대통령을 넣고 쌀만 먹으려고 한다. 펄펄 끓는 솥에. 윤 대통령이 무슨 수육입니까? 그리고 저기 뭐 그리고 그 수육은 냄새 나서 못 먹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무렵에 이렇게 세력이 형성돼 있었구나. 김건희 여사는 남편이 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은 국민의힘에 다 있다고. 그렇게 돼 놓으니까 이제 저기 뭐냐 이준석하고는 통했던 거 아닐까?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림이.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윤핵관들은 이준석 대표를 잘라내려고 했었던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을 통해서 이준석하고 함께 뭔가 도모를 하면서 윤핵관을 또 정리하려고 했었던 그 표징으로 권성동을 내가 제거하겠다. 이게 무슨 조폭 드라마도 아니고 이런 얘기가 막 횡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021년 11월에 대통령 후보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 당 후보로 선출된 직후부터 이른바 원조 윤핵관하고 네. 명태균 씨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아진 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욕하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명태균파와 윤핵관파. 근데 이제 명태균 배우에 김건희 여사. 영부인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예. 혼자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싸울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때는 장제원 의원이 뭐 핵심이었는데 명태균 씨가 장제원 의원 욕을 엄청 하고 다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원조 윤핵관은 이제 공식적인 당 후보도 됐으니 그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슨 연락을 주고받고 여러 조언을 하던 그룹을 좀 끊어내고 이제는 당의 공식 라인 중심으로 가자는 그 움직임이 있었던 거고 네. 누가 봐도 명태균 뭐 비롯해서 이쪽 라인은 다 비선 라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비선 라인하고 충돌한 거죠. 네네네. 충돌하면서 네. 비선 라인의 힘은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지. 예. 여기가 명과 김. 세니까 여기가 예. 세니까 붙을 그때 사실은 누가 웬만한 사람이 장제원 의원하고 어떻게 붙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쪽이 워낙 세니까 이게 예. 힘이 되는 거지. 이게 붙을 힘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건 이준석 의원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같은 날 동시에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에 당대표였기 때문에 뭐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 됐던 김진태 지사나 박완수 지사의 공천이 됐던 제일 많이 아는 당사자 빼고는 제일 많이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게 분명해요.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많이 털어놓으면 좋지 않나. 그 윤핵관 아예 그냥 다 털어놔라. 윤핵관이 나 등살에 어쩌면은 뭐 명태균을 메신저로 해서 김건희 여사하고는 좀 통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지금 발언에 뭔가 규정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의심을 하게 네네. 되는 건데 자 이런데 이제 중요한 여기서 한 가지 네. 우리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윤핵관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고 김건희 여사는 그 반대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거예요. 저기 그렇지. 어, 예. 어. 여사는 명 쪽이고 그래, 대통령은 윤핵관 쪽이고. 그러니까 이런 여사는 거예요. 예. 이 윤핵관하고는 하나늘 아래서 살 수가 없어. 내가 쟤들을 어떻게 봐. 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다른 이래서 이제 이걸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고. 범외척 세력 즉 아크로비스타파라고 발하다고 나는. 아크로파. 그래서 김핵관과 윤핵관이 생긴 거다. 김핵관과 윤핵관이다. 이랬는데 이게 공적인 방법으로는 잘 그 저기 이거 저 조정이 안 되고 개입이 안 되니까 네. 용산 대통령실을 용산 철학관으로 만들었다. 용산 철학관. 이게 네. 무슨 공조직이요? 철학관이지. 예. 그래서 뭐 천공도 있었고 명태균도 있었고 뭐 꿈해몽도 박재권도 있었고, 있고 뭐 관상도 백재권. 보고 백재권. 예. 여기도 있었고. 예. 근데 김건희 여사가 공적 직함이 없다 보니까 문제는 여기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이렇게 다 보였다. 쇠팔이 똥팔이 다 보인겨. 그러다 보니까 예. 여기가 왠지 조금 약간 형이상학적 그 네. 소통법 영적 대화. 영적 대화. 이래가지고 텔레파시. 이래가지고 저기 한남동 철학관을 만들었다. 한남동 철학관과 네. 이래서 그래서 김핵관과 윤핵관에 윤핵관에. 근데 아무래도 공적 직함이 없다 보니까 윤핵관에 밀리지. 이게 어디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막인데 네. 그 사이에 이런 게 융합이 안 되다 지지율이 폭락하는데 제3 세력이 지금 생긴 거지. 제3 세력? 누구? 친한파들. 친한파. 그러니까 외척과 환관이 싸울 때 네. 사대부들이 들고 일어나고. 사대부. 말 된다. 말 되네. 사대부. 이렇게 해서 이 3파전이 된 거죠. 예. 저는 봉건족이라고 할 뻔했어요. 봉건족. 하시길래. 아니 근데 실제로 근데 친한파가 너무 힘이 없잖아요. 이거 뒤집어 엎을 외척 힘이 없는데 세력과 오늘 모든 언론이 다 친한파, 윤핵관 다 세력 그 실명 써가면서 숫자 계산 좀 해보자 이런 네. 기사가 오늘 다 나갔어요. 예. 근데 대체로 보니까 싸움은 될 것 같아. 예. 이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는 싸움 같진 않아. 저는 조금 달리 봐요. 네. 왜냐하면 그래요? 뭐 숫자는 친한 친윤이 비등비등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집도에서 친한파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현실 권력이 워낙 세고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미래 권력은 가능성이잖아요. 네. 가능성이고 2년이 얼마 안 됐어요. 급조된 2년이야 이거는. 뭐 몇 달이나 됐어요 사실. 네. 친한파라고 일컬어지는 의원도 뭐 몇 달 안 됐거든. 그래서 만약 공개 투표를 해야 될 상황이 오면 지금 그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그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뭐 표결 얘기를 언급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의총에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가 아니고 거수 방식으로 하거든 보통 손들어라 아니면 일어서거나 앉거나 하는 숫자로 머릿수를 세는 방식으로 보통은 하는데 이렇게 이른바 기명 투표를 하게 되면 지금 언론에서 언급한 친한파의 숫자는 네. 확 줄어들 것 같아요. 기명 투표를 하게 네네네. 되면. 의원님 친한파 밀정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아니 그런데 사실 재밌는 현상은 네, 좀 있어요. 네. 예컨대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를 봅시다. 배현진. 처음에 윤핵관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들어올 땐 또 친홍준표로 맞아요. 들어가가지고 윤핵관이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환승을 합니다. 예. 친한파로. 예. 그러는데 나는 항상 전국의 그 후각의 바로 밑에는 배현진 의원이라고 봐요.
항상 이기는 편에 쓰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한다고. 그리고 환승이 가능하신 분인데 이분이 7월에 그 전당대회 때 친한파에 환승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잠수를 탔다고. 네. 그건 뭐냐면은 타긴 탔는데 이 노선이 아닌 게벼. 이래가지고 한동안 있다가 네. 이번에 그 만찬 회동을 그 하고 나가 좀 갑자기 말이 많아졌어요. 그러더니 추경호 대표를 직격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항상 이 풍향계를 볼 때는 일단 배현진 의원의 존재를 본다고. 네. 그런데 저게 뭐지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튀어나오지? 네. 그리고 민감한 문제를 떠들고 있거든. 네. 아, 판단이 섰구나. 그러니까 가끔 이런 양반들도 좀 있을 법하지 않냐. 배현진 풍향계. 예. 이 양반은 그럼 배현진 의원은 이기는 편에만 쓰는 전략이거든. 아, 그러면은 권력의 추가 한동훈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죠. 투자, 선투자. 지금은 아니지만 아, 미리 지금은 미래를 보고 아니지만 투자 개념으로 보고 있다. 뭐 하여튼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친한파가 세를 모아서 이 배를 뒤집어 엎을 만한 어떤 소위 얘기하는 혁명의 기운이 있는 거냐. 그러기에는 많이 약하다라는 게 이제 김영남 결기가 의원님의 그 정도가 아닌 될까 것 같아요. 싶어요. 아니 왜냐하면 특검을 했어야 글쎄. 되는데 그러니까. 특감을 걸었잖아요. 예. 아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우리가 정확한 예. 고등학교 때 이렇게 책상 같이 쓰다가 같은 좋은 사이인데 어느 날 책상에 금 거놓고 야 여기 우리 서로 넘어가지 말기로 해. 그러지 뭐. 이때까지는 좋은데 관계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야. 그때부터. 네. 이게 금이 자꾸 눈에 선하게 들어오고 어쩌다 넘어오는 게 보이고 이러더니 그 좋던 친구 사이가 싸움질로 바뀌는 거야. 네. 난 특별감찰관이 그렇다고 봐. 네. 사실은 이거 뭐 수사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지만 이거 저기 뭐냐 그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못 봤습니다. 특별감찰관 뭐 수사권도 없고 특검 물타기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절하하지만은 그건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야 그거 있어봤자 변하는 거 없어. 그건 거 대충 막어 이래 놨는데 이걸 들고 나왔다는 건 신경줄을 건드리는 거라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이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때 저 최순실 미르케이 내사한 거 이석수 특감이죠. 감찰관이고 우병우 보내버린 게 이석수 특감. 이석수고 특감이죠. 예.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영을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게 한 게 이석수입니다. 네. 그러고 보면 굵직굵직한 게 의외로 많았고 그래서 이게 특검 물타기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국민의힘의 내부의 논쟁이고 대치 전선이라면은 민주당이 난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특검의 대일은 훼손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이거 윤 대통령이 우리가 못 받을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네. 한번 저기 고려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이건 너무 내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아니 특감은 사실상 상수인 거죠. 원래 뭐 제2부속실 특감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겠다. 아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대선 공약 아니었습니까?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에 반대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자는 거고 어쩌면 그렇게 장성철 소장의 예측이 딱 맞아 떨어지는지 어제 그랬거든요. 이거 대선 공약인데 안 받는다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거는 아니 뭐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필요하죠. 근데 특별감찰관이 마치 특별검사의 대체제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그건 돌아가니까 아니지. 그건 뭐 택도 없다. 그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비중이 아니다. 그 얘기를 이제 야당 쪽에서 하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 특별감찰관 문제로 해서 특검에 대한 당론은 우린 바뀌지 않는다를 분명히 하고 네. 이 상수는 상수대로 그건 원래 우리도 하자고 했던 거였다.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난 별 문제 없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적절하게 민주당이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봐요. 네. 하여튼 지금 전국이 요동치고 있고 명태균 게이트 터진 지 어느덧 50일 거의 2달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제대로 정돈된 게 없어요. 검찰 수사도 알고 봤더니 형사 사부가 아니라 수사과에 뭉개고 있다가 지난 17일 날 이후에나 형사 사부로 넘겼다는 거고,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사실은 여권의 경우에는 사실상 자중질환 내전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누구도 지금
그 권력 다툼 하느라고 이거를 말리거나 정리하거나 이럴 힘도 그리고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는 지금 당장 또 전쟁 위협이 닥치고 있는 것이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건지 이럴 때일수록 좀 국민적 해안을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가운데 오늘 그 비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예. 배우 김수미 선생님이 향년 75세로 오늘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한 배우였는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요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속보 뜬 걸 봤는데 네. 정말 그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TV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네. 건강하신 모습을 뵀는데 아마 네. 사인이 심정지로 나오는 걸로 봐서 갑작스럽게 그렇죠. 찾아온 심장마비 아닌가 싶은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제 이렇게 좋아하던 뭐 물론 저는 개인적인 인연은 전혀 없습니다만 좋아하던 그 셀럽들이 갑자기 이렇게 가시면 이게 공허함이 느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뭐 이게 참 허무하다 내지는 뭐 비통함 같은 거를 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아직 젊으신데 그러니까요. 75이면 아직 창창하시고 많이 아쉽죠. 예 방송에서도 그리고 아쉽죠. 예 그분이 홈쇼핑에서도 활약을 많이 해서 김치도 많이 파시고 나는 그 했는데 욕쟁이 할머니로 나온 그러니까. 영화가 저한테도 위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욕쟁이 할아버지 컨셉 할아버지에겐 너무 굉장히 좋네. 탐나죠. 네, 예. 그 컨셉으로 계속 밀고 계시잖아. 예. 예, 그럼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차마 뭐 내가 예. 방송의 품격 때문에 다 말을 못하고 술자리에선 하지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저희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